박혜상의 싱생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196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노래자랑이 펼쳐졌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 결과를 발표하는데 장원 한 사람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내 멘트가 쏟아져요. 자, 연말 특집 노래자랑 영예 장원을 발표합니다. 오늘의 장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뱃삼에 묻혀. 뱃삼에 묻혀를 노래하신 분이 영예 장원을 차지했다는 방송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아주 반듯하고 우아한 정말로 기품이 있는 한 친구가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로 준수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야말로 질문 세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자의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심사위원 질문, 그리고 또 함께 와 있는 기자들의 질문, 또 객석에서 질문, 이어지는 그 질문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여유 있게, 유머 있게, 위트 있게 잘 받아넘깁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차분한 모습으로 정말로 신뢰감이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와, 노래도 좋았지만 정말 장원 잘 뽑았어. 정말 잘 뽑았어. 다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 외대를 졸업했습니다라고요. 자신과 어머니의 생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그를 향해서 또 한 번 박수가 쏟아지고 영예 대상, 최우수상, 장원, 그 장원의 격려금, 상금이죠. 월급 3달치, 일반 회사원 월급 3달치에 해당하는 그 돈을 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심사를 아나운서가 직접 했는데요. MBC의 아나운서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나운서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No. 그런데 옆에 있던 카페 사장이 나와가지고 나 이 업소의 사장입니다. 이 업소의 DJ로 와서 일을 해주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바로 그날 당일 노임은 바로바로 결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케이 콜! 바로 제의에 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푼돈이 한 푼, 두 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 사실을 어머님이 알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허공에 떠버리는, 산산이 깨져버리는 자신의 어떤 꿈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은 바로 비둘기집 같은 집을 만들어서 어머님과 행복하게 살자던 그 꿈이었습니다. 아들의 빗나간 행보를 알고는 어머님의 반응은 말 그대로 노발대발 딱 네 글자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하늘을 우러러서 눈물을 뿌립니다. 대개 이럴 때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노래할 수 없다. 우리 집안의 광대라니.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노래하게 해주세요. 저 정말 노래하고 싶단 말이에요. 노래하게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못 이겨서 이런 경우 있었죠. 그런가 하면 해주세요. 안 돼.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가방 보따리 메고 집 뛰어나와서 기타 하나 들고 상경해가지고 노래하는, 그래가지고 성공한 가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 이분들은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외칩니다. 어머님이 아들 앞에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외치는 사람은 바로 순정효 황후였습니다. 아니 됩니다. 절대로 아니 됩니다. 나라가 망하더니 왕족이 노래를 하는구나. 왕족이 광대가 돼버렸구나. 황제폐하 용서하옵소서. 절규하는 어머님이 쓰러질까봐 옆에서 부둥켜 안고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1941년 21대 영조대왕의 직계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대원군이 나의 증조 할아버지십니다. 부디 족보에서 빼지는 말아주십시오 어머님 하면서 함께 펑펑 울고 있는 청년, 바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손 이석이었습니다. 마지막 황손 이석은
어머님과 함께 어떤 꿈을 어떻게 꾸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비둘기집이 아니었을까요? 비둘기집 시작합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너굴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옷솔길을 따라 삼새들 노래 즐거운 봉달센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왕조도 무너지고 군부 정권이 들어선 상황에서 조선이란 나라의 황족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죠. 거기다가 온전한 경제적인 지원조차 국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석은 생계를 위한 선택이 정말로 필수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황족이 광대가 된다는 사실만큼은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물며 그 황실 가족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나는 21대 영조대왕의 직계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대원군이 나의 증조 할아버지십니다 라고 용서를 빌었던 부분은요, 제가 이런 사람임을 다시 한번 각별하게 새기고 건실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러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다짐의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석은요 의친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의친왕이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슬하에 많은 자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62살에 이석을 낳았는데 그 어머님이 그 당시에 19살이었습니다. 마지막 후궁이죠. 홍정순 여사. 이 두 분 사이에 늦둥이 아들로 요새 말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이해석이에요. 그러면 이해석의 이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은 제가 이해석의 어린 시절을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왜? 왕족의 어린 시절을 지내본 사람이 왕족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마침 자료 중에 이석 씨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자료를 좀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경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학교죠. 서울 창경초등학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조선 왕조의 위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석이 학교 등교를 할 때 늘 상궁이 두 사람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게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도.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공손하게 있다가 끝나면은 또 황손을 모시고 궁궐로 들어가고 이러셨다는 겁니다. 근데 궁궐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무슨 비상인가? 갑자기 수업 시간이 좀 늘어나면서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학교에 생겼네. 그 점심시간은 그때 이 풍경이 어쨌거나 도시락밥, 곽밥을 싸와서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 황손이 어떻게 곽밥을 먹겠습니까? 자, 이제 수락관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황손께서 도시락 곽밥을 드시다니. 이거 무슨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머리를 모아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점심시간에 아주 진 풍경이 벌어집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수락관의 상궁들이 교자상에 이 수라상을 차려 들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업이 끝나고 난 그 교실 안에, 점심시간 교실 안에 책상과 걸상을 모두 물려젖히고 그 가운데 이 황손께서 정좌를 하고 나면 거기다가 교자상을 놓고 이 시중을 들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나이가 뭐 10살에서 12살 됐겠죠. 어린애가 뭐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공깃밥 하나 더 먹겠습니까? 아주 그냥 이만큼 풍성하게 차려온 거예요. 그 뭐 다 남는 거죠. 다 먹고 난 다음에
그걸 물리면 이걸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은요, 이 상궁들이 교장실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교장실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날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말 진 풍경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이런 지엄한 황실의 어떤 위험, 그런 위험도 사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는 설 자리를 잃죠. 1960년대에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황손이 어쨌거나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곡괭이를 들겠습니까? 호미를 들겠습니까? 아니면 뭐 시멘트 벽돌을 갖다 나르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노래하고 DJ하고 학교 다니면서 취미로 했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한국 외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교에서 아마도 아마추어로 노래 솜씨 많이 자랑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노래 자랑회를 나갔고 역시 최고의 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냐 아니면 현실 DJ냐, 멀리 있는 아나운서냐 가까이 있는 DJ냐, 그중에 가까이 있는 DJ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님 족보에서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읍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로는 더욱더 기구한 인생이 계속해서 전개가 됩니다. 1966년도 월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돼요. 어머님 심정 오죽하셨겠습니까?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에요. 응? 황손을 전쟁터에 내보내다니. 황손을. 이 몸이 죽어서 황제폐하께 이 불충을 어떻게 고해야 해? 어떻게? 참,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로 가여운 그런 여인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단 하루도 잠을 못 자고 단 한 끼도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어머님은 끝내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암을 앓게 되죠. 그때 황손 이석이 전쟁터에서 돌아옵니다. 귀국을 하는데요. 남들보다 굉장히 이른 귀국이었어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일찍 잘 오셨네. 천만의 말씀요. 천만다행으로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온 게 아니라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후송병이 돼가지고 후송이 돼 온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황손을 병이 든 엄마가 마지막까지 간호를 합니다. 간호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죠. 나중에 병을 툴툴 털고 일어난 황손 이석. 아마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랬을 겁니다. 정말 아주 포근한 잠자리 하나, 보금자리 하나 엮어드리질 못하고 그렇게 가시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DJ 활동을 시작하고 노래를 시작하면서 비둘기 집을 취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취입된 비둘기 집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얻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석 씨의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 다정하게 비둘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던 그 진심이 녹록하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둘기 집이란 노래로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이석 씨.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사랑을 얻으면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앞에서 사라져요. 1979년 10년 만에 귀국을 해서 수도 승이 됩니다. 방황하는 자신을, 마음의 모든 번민을 다 훌훌 던져버리고 싶었던 거죠. 마음을 다잡고 뭔가 새로운 일을 구상하기 위함이었겠죠. 네. 참으로 굴곡진 야릇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때까지는 시작이었고요. 인생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수 이석 씨는요, 대한황실문화재단의 총재로 계시죠. 그러면서 조선왕실 복원에 힘을 기울이고 계시고 특히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일에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헌신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왜 헌신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재 그 전주의 승광제에 계시거든요.
전주 승방제에 계시면서 그 고택을 보기 위해서, 역사적인 고택을 보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찬란했던 우리 문화 유적, 그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선 왕실의 예의 법도를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정말로 긍지를 가져야 될 그런 한민족이다, 이런 것을 설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의 강단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찬란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유지해가고 잘 받들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맥을 이어가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헌신이란 말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500년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를 뒤로하고 무너진 황실의 비운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던 황손이석, 그의 굴곡진 인생 속에 녹여진 노래, 바로 비둘기집,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부르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노래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이것도 행복이에요. 제게 힘을 주는 거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비둘기 집이었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몽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옷새끼를 따라 상새들 노래 즐거운 봉달센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